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큐! 지금부터는 인문학과 인공지능 그리고 행복한 삶에 대해서 두 분 모시고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그 최인화 책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의 강연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워낙 뭐 큰 프로젝트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얼마 전에 유퀴즈에도 나오셔가지고 제가 되게 잘 봤는데 대표님 이거 참여도 굉장히 잘 받으시더라고요. 물론 글쎄요? 질문이 훨씬 더 좋으신 건 맞습니다만. 그러니까 요즘 젊은 네. 사람들 단어로 네. 딜리버리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되게 차분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너무 뭐 인상 그런 경험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뭐 떨리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아니에요. 긴장됩니다. 네. 처음 시작하면 이 목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러세요? 저는 모처럼 만에 두 분 뵙고 말씀을 나눈다고 해서 흔쾌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거의 굉장히 셋이서 떨리네요. 한 게 1년 됐나요? 작년이에요. 네, 최인화 겨울에. 책방에서 예, 예, 대표님 예. 모시고 그때 셋이서 대표님 모시고. 예. 그랬었죠. 네.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네. 오늘 재밌는 말씀 오래된 나누고. 전우들을 만난 좋습니다. 그때 예. 좋았어요. 네. 대표님 아까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저도 작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1년 동안 저도 인생 2막을 준비를 하고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1년 동안 애들하고 1년 동안의 시간은 코로나가 또 이 상황이 있어 네.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애들하고 1년 동안 씨름한 기억밖에 안 드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다, 괴롭다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대표님의 아까 그 강연 중에서 시간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것만 남아있다. 그리고 네.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면 공유하는 추억, 기억도 없다라고 네. 말씀하셨던 걸 듣고 나니까 그때의 그 기억도 나중에 지나고 네. 보면 굉장히 맞아요. 또 행복했던 나의 삶 중에 하나의 네. 단편이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까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도 중에서 대표님이 회사를 그만두시고 나왔을 때 네. 나오신다고 결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최인화 대표님은 또다시 광고 회사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대표님의 넥스트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최인화 책방의 마님으로 사신 네. 5년, 6년간 네. 대표님은 행복하셨나요? 뭐 좋습니다. 저는 사실은 앞에서 행복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말이 좀 어색해요. 제가 그렇게 잘 쓰는 말은 아니에요. 마치 뭔가 이렇게 그 무슨 프로토타입이 있어서 딱 그렇게 돼야 행복한 거고 그게 아니면 아닌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행복하십니까? 그러는데 그 행복이라는 게 저는 사실 점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살다가 지금 참 좋아 하고 지나가고 애쓰는 시간이 길게 있다가 어느 한 점에서 또 오늘 좀 즐거웠어, 기뻤어 이런 거지. 그 지속적으로 행복해, 한 달 내내 행복해 이런 건 아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후배들한테 또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후배들의 입장에서. 네. 박 대표님은 어떠세요? 그 아크릴을 창업하신 지 이제 10년이 되셨는데요. 그렇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지고 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크릴의 인공지능은 감성 인공지능, 사람들의 행복한 삶에도 연관이 있는 인공지능을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대표님의 어떤 행복에 대한 삶에 대한 철학? 또 그런 게 또 남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철학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네. 굉장히 좀 부끄러워지는데 왜냐하면 그런 대단한 철학을 갖고 평상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런 생각은 있어요. 당연한 거를 소망하고 그거를 얻는 게 이상하지 않은 게 행복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슬플 때 누군가한테 위로를 받는 게 이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 그게 사치일 수도 있겠지만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지금 뭐 1년 동안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셨다고 했는데 아이들이랑 시간 보내는 건 당연한 거죠. 물론 1년 동안 아이들하고만 보낸다는 거는 또 다른 뭐 어떤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렇게 주위를 둘러봐도 그렇고 이 당연함이 누려지지 못하는 상황들이 좀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례로 어떤 그 휴대폰 회사와 거기 탑재되어 있는 이제 음성 비서 서비스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특정 시간만 되면 이 음성 비서 서비스랑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대화할 상대가 마땅치 필요하신 않아서. 거죠. 근데 이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할 상대가 없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의아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게 그럴 때 대화를 인공지능이지만 나눠줄 수 있으면 그거는 어떠한 가치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되게 거대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서 감성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면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공간을 인공지능이 좀 채워주면 그러니까 예를 어떨까? 들면 인간이 네.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거는 누려야 돼라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러지 못한 아까 네.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 그럴 때 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사실은 뭐 그런 동기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 동기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휴대폰 대화가 데이터를 보면서 되게 많이 좀 슬펐죠. 어. 슬펐어요. 네. 그럼 그런 대표님의 생각들이 그 아크릴에서 개발하는 다양한 제품에 지금 녹아 들어가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되게 막 거대하고 위대한 일을 막 풀어헤치는 그래 뭐 예를 들어서 막 거대한 격변을 가져오는 인공지능보다는 정말 이렇게 사회에서 필요한 문제를 다만 몇 개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지금도 가득합니다. 예. 대표님 말씀 듣고 나니까 사실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다가 우리 일상에 굉장히 밀접하게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얘기를 나눌 게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행복한 삶뿐만 아니라 인문학과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공지능하고 인문학의 접점을 Y라는 단어를 한번 갖다 넣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 하면은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그 탐구가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보통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주어진 답에 해답을 찾아가는,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사람들의 생각과 생각하는 능력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인공지능의 목적, 개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과연 인공지능도 어느 순간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질문 자체를 할 수 있을까? 스스로. 예. 한편으로 되게 무서울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질문 자체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것에서 나아가서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떠신가요? 갑자기 그게 떠오릅니다. 이게 대답하신 거에 대한 대답은 그러니까 답변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네. 안내서에 보면은 삶과 우주와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을 750만 년 동안 계산하는 컴퓨터가 나오는데 그게 왜 750만 년 걸렸냐에 대해서는 뭐 그 안에 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되게 인상 깊었던 구절은 궁극의 질문이 있어요. 궁극의 답변이 나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강제로. 근데 그 질문이 말이 되고 우리한테 가치로 소비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은 자기가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데 자기는 모른다. 네, 그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술이죠. 옛날에 IBM 왓슨이
제퍼디 나가서 우승했을 때 그 다음날 뉴욕 타임스 1면에 실린 기사가 있었는데 제 기억에 존서 아마 언어학자가 썼던 것 같은데 왓슨은 어젯밤 퀴즈쇼에 나간 걸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공지능의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 외의 거는 다 물음표를 붙여라라고 하면 온갖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죠. 예를 들면 왜 선풍기는 못 먹어요? 자동차는 바퀴가 4개인데 오징어는 8개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10개인가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걸 소비하고 싶은 질문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게 어쨌든 철학적으로 소구될 수 있는 사유 속에서 질문을 하냐라고 예, 맞습니다. 대답을 하신다면 그건 사람도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을 저희는 철학자라고 부르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좀 부연 질문을 네. 하자면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에 관련된 제 질문이 아니었고 그보다는 인문학과 사람과 같이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게 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개발 목적, 지향점이라고 본다면 궁극적으로 사람이 인간 스스로에 대한 탐구를 하듯이 인공지능도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유할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는가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말씀을 들어보면 왓슨도 그랬지만 사실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했을 때 네. 우리는 그걸 원하나요? AI가 스스로 그 철학적으로 사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질문을 던지기를 우리가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이 너무 핵심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AI의 효용성이라는 측면을 좀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인공지능이 해야 하는가? 네. 그리고 오케이, 그래 인공지능이 해야 한다고 쳤을 때 그 일을 사람이 했을 때보다 잘하는가? 그렇지. 그리고 대체했을 때의 경제적 효용성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사실 이 세 가지 모두에 대해서 아직 회의적인 그 포지션의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어떤 사회가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의미가 있어지는 순간이 되면 아마 그런 인공지능이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사실은 가능해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뭐 철학적 사유를 하냐 안 하냐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알고 있느냐는 전 별로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네. 주제, 인문학과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혹은 인공지능을 처음에 누군가는 세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또 다른 인공지능으로 진화를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누군가는 처음에 세팅을 했을 것 같고 그 사람이 세팅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다음에 인문학적 소양, 이런 것이 그 인공지능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 인공지능의 발전에 여러 가지 세팅을 해 나가는 이런 분들의 인문학적 소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산업혁명이 지금까지 뭐 굳이 이름 붙이자면 한 4번 정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19세기의 영국의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기로 이제 대변되는 뭐 소품종 대량 생산의 시대, 뭐 포드주의 뭐 이런 시기가 있었고 대공황,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보화 혁명, 최근까지도 저희가 겪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인데 이 혁명의 시기마다 뭐 여러 가지 특징들, 공통적 특징들이 있겠지만 저는 사람의 삶의 방식을 되게 많이 바꾸는 시기였다. 이건 아마 대부분 동의하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생산과 소비의 방식을 바꿨잖아요. 증기라는 에너지가 나오고 전기,
정보, 뭐 온라인 뭐 이렇게 하면서. 음. 근데 사람이 삶의 방식이 바뀌면 혼란스럽죠. 그러면은 보통 이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것인가. 이게 사실은 인문학의 핵심 주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서 네. 우리가 또 이제 변화를 겪게 되면 이 혼란은 사실은 되게 다양한 곳에서 오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위협하는가, 인공지능이 얼마만큼 우리를 위협하는가.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대한 생각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게 많이 드는 시기이고, 그리고 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거는 영구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사실은 정확한 대답도 없는 그쵸. 질문이어서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소양은 뭐냐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에 진지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 상황에 맞는 뭐 그게 그리스 철학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뭐 중세 암흑기 때의 어떤 누군가의 뭐 연구 노력이 될 수도 있고, 뭔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게 뭐 워라밸을 추구하기 위한 뭐 소중한 가치에 집중하는 뭐 이런 식의 결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4차 산업혁명은 인문학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시기다. 삶의 방식의 변화가 불러일으키는 질문이 인문학에서 늘 해왔던 질문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게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아는 게 일단 첫 번째 소양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그 공대에서 그 AI는 이제 주로 공대 출신들이 하실 거잖아요. 네네. 그 지금 대표님이 얘기하신 그런 커리큘럼이 학과 과정에 있어요? 과학, 철학 이런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대표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철학을 사상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맞아요. 해석을 뭐 과학이나 수학에 그 상당히 많이 뭐 그 차용해서 하는 파들도 있잖아요. 뭐 옛날 피타고라스나 뭐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과학 철학이나 뭐 과학 혁명 뭐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그 설명을 해주시는 교수님들의 과목들이 저희 학교에도 있긴 있었는데 뭐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난해하고 지루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보통 3학점 뭐 이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 그게 또 필수도 아닌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러니까 급하지 않고. 예, 저희 때는 그거랑 같은 과목,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과목이 여성학이었던 것 같은데 네. 학생들이 그거를 오해하고 여성학을 좀 많이 저도 여성학 들었거든요. 과학 철학을 안 듣고 뭐 그게 기억이 납니다. 네. 책방 마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하는 분들이 가져야 될 인문학적인 소양?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비판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거인데 앞에 설명을 조금 드리면 그 한나 아렌트라는 이제 유명한 여성 정치 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책이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고 거기서 이제 했던 유명한 얘기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치 시절에 그 유태인들을 잡아다가 수용소로 보내는 일을 총 책임지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도 뭐 변장을 하고 해외에 나가 살다가 결국은 붙잡혀요. 네. 이스라엘 모사드인가? 이제 압송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열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근데 그거를 한나 아렌트가 이제 취재를 갑니다. 근데 그 재판을 쭉 보면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그 몇백만이나 되는 유태인을 가스실로 이렇게 보내고 이랬으니까 얼마나 악한 인간이겠어요. 근데 재판정에 나와서 재판을 받는 이 아이히만은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악한 데라는 게 별로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생각을 해요. 한나 아렌트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저 사람은 이것이 자기가 한 일이 악하다는 걸 모르고 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막 하는데 아이히만은 뭐라고 자기를 변호를 하느냐 하면 나는 그냥 내가 할 일을 나한테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했을 뿐이야. 그래서 여기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요. 무비판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아름답고 추한지에 대한 비판적인 사유 없이 그냥 하는 거. 이것이 저자가 저지른 가장 큰 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오늘의 주제 AI로 다시 돌아오면 뭐 예전에 뭐 원자폭탄 만들었던 물리학자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던 것처럼 과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그러니까 아까 나는 시키는 대로 했어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바꾸면 그냥 기계적으로 해잖아요. 그 기계적으로 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별로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내 앞에 일을 그냥 하는 거. 그래서 그 인문적인 소양이 어떤 거냐고 질문을 하시면 저는 스스로 근데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옳아 그러? 이게 아름다워?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대답하겠습니다. 갑자기 말씀 들으니까 그 생각도 나네요. 그 버틀랜드 러셀 교수가 그 스위치 끄기 문제라고 그 인공지능이 위협적인 순간은 네. 반란을 일으킬 때가 아니라 제대로 명령을 수행할 때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예로 든 게 스위치 끄기 문제거든요. 네.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사와라고 로봇한테 얘기했더니 자기 추론에 의하면 전원 버튼이 꺼지면 커피를 사올 수 없기 때문에 전원 버튼을 과보호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아이가 그 앞을 지나가면 아이를 테이저건으로 공격할 수도 있는 내 전원 버튼을 근데 이거는 사람이 내린 명령은 아니거든요. 사람이 원하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추론의 결과로 나온 게 사람을 해칠 수가 있다. 네. 뭐 이런 패러다임을 주면서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인공지능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하는가를 얘기하면서 인간에게 선한 가치만을 제공하고 선한 가치에 대해서 인공지능은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지 않게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반적 행동에서 배운 것들만 학습해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행동 양식 속에는 어쨌든 공공선이 있을 것이다라는 네. 전제를 네. 이제 담아서 인공지능. 근데 앞으로 인공지능은 결국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의 행위와 지식 이런 것들로 이제 자연스럽게 학습을 하면서 지속 성장하는 인공지능. 이건 뭐 이제 국가 인공지능 로드맵에도 있으니까요. 뭐 라이프롱 러닝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정말 건강하게 나오려면 결국 사회가 건강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행동이 건강해야 하는 거고. 예, 그 최근에 뭐 보면은 자율주행 차에 네. 관련돼서도 그런 비판적인 사고, 네, 그다음에 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어가는 것 같고요. 오늘 너무 얘기가 너무 철학적이고 무겁게 되는 것 같은데 좀 가벼운 질문. 대표님이 그렇게 네, 하신 거. 가벼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저도 이제 인문학을 전공했고 대표님도 인문학을 전공했고 저희가 사실은 저런 공학도들을 보면 저런 좀 되게 있어요.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되게 훌륭하신 일을 네, 하지만 문서-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예. 맞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왔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서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인문학과 좀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분야도 괜찮고 뭐 대표님이라면 좋은 아이디어도 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나중에 지금보다 한 10년, 20년 늙으면 AI하고 로봇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 즉, 내 간병인은 로봇일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AI가 우리 지금 박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그 감정이 있는 그냥 시키는 것만 딱 하고 좀 이렇게 되면 위험하나? 하여튼 뭔가 인터랙션이 되는 제 마음을 좀 아는 이런 AI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오늘 아크릴 행사라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 아닌가요? 그거 감성 아니에요. 인식, 아니, 그거 감성 아니에요. AI. 그거 아니고 점점 이제 우리 벌써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마 점점 더 귀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오래 사니까 누워서 보내거나 아픈 상태로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날 거다. 그러면 거동도 불편해질 수 있고, 그럼 하여튼 누군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람마다 한 사람씩 간병인을 옆에 두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제 그래서 저는 나의 간병인은 아마 AI 로봇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진작부터 하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실제로
올해 9월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인공지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4차 산업혁명위에서 진행한 내용을 보면 인공지능이 어디서 빨리 대중화, 확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에 압도적 1위가 헬스케어예요. 의료 헬스케어 분야. 예. 그리고 이제 연령 분포를 봐도 네. 굉장히 고르게 득표를 했고 50대 이상에서는 몰표를 받았죠. 예. 아니, 저 이게 기사도 본 것 같아요. 예, 이게 우리 사회의 지금 변화를 사실 반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 그리고 예. 실제 일본도 왜 노령 예. 사회잖아요. 예, 거기 맞습니다. 로봇 집안에 들어와 있고. 네네네. 네. 상당히 빨리 시작을 했죠. 오히려 네. 저희보다 더. 실제로 간병을 하거나 이렇게 일상에 깊숙이 들어오면 어느 순간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허라는 영화. 예, 예.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는 그 예.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인공지능이 마음이라는 것을 갖게 될지 그게 되게 궁금하기도 한데 개인적으로는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이 가진 굉장히 중요한 다른 것과 차별화하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설레임 같은 그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랑하는 마음. 그건 감성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 저한테는 인공지능이 거기까지 오면 되게 공허할 것 같고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어떨까요? 인공지능이 마음이라는 것을 갖게 될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오즈의 마법사에서 양철 인형이었나요? 오즈한테 마음을 바랬던 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턱 넣어주죠. 그게 사실은 인공지능과 감성을 되게 잘 보여주죠. 딱딱하고 하드한데 이게 없다. 그래서 마법사한테 끊임없이 그거를 원하고 있고. 근데 지금 현재는 사실은 이제 감성이라는 거를 순간순간의 이벤트에 대해서 인식하고 표현하는 건 인공지능이 사실 되게 이제 높은 수준까지 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이제 순간순간의 감정이 장기 기억 장치로 가서 분위기라는 걸로 형성이 되고 무드죠. 내가 어떤 분위기에 있냐에 따라서 동일한 이벤트에 대해서 다른 감정 전이를 갖잖아요. 이거 되게 어려운 기술이어서 이것부터 일단 해결이 되고 나면 이제 그러니까 마음에 관한 모델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공학도고 뭐 그래서 그런지 그건 되게 어려운 정보 시스템이야 지금 뭐 이렇게밖에 대표님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네. 근데 간병을 하는 로봇이 마음을 이해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런데 마음을 갖게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은 생각. 네. 그 되게 갈등하게 되는데요. 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필요할 땐 얘가 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의 통제를 벗어나서 지가 마음을 갖는다는 거는 금방 선뜻 대답이 안 나와요. 이퀄리브리엄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이퀄리브리엄 크리스찬 베일이 나왔고 이제 감정을 완전히 통제당한 세상에서 감정을 혹시나 갖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도사라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주인공이 어느 날 감정이 생기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 왜 그 세계에서는 감정이 없는 평형한 상태, 이퀄리브리엄을 요구했냐 하면 사실 사람은 부정적 감성이 훨씬 많거든요. 네. 그 인터넷에서 뭐 글이나 뭘 찾아봐도 그리고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인류학적으로 감정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저로 많이 활용이 됐다고요. 뭐 맘모스는 두려운 존재다. 예, 배고픔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정 쪽이 훨씬 더 발전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쟁도 불러일으키고 살인, 온갖 종류의 범죄를 일으킨다고 하는 명목 하에 그 세계에서는 감정을 통제하거든요. 근데 주인공이 나중에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감정이 빼앗겨 버린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 장단이라고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굉장히 곱씹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반려견 생각이 나는데 그 뭐 외롭고
뭐 이런 분들이 특히 반려견을 많이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교감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만졌을 때 말랑하고 따뜻하고 이거가 아니라 내가 가면 들어가면 세상 없이 제일 반가워해주고 저도 맞아요. 그런 경험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도 그 강아지 입장에서도 와 반가운 사람이 왔어 나 좋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그래서 이 마음과 감정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기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저 AI가 마음을 좀 가져서 저하고 이게 소통이 되고 인터랙션이 있으면 좋겠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얘가 지멋대로 막 이렇게 되면 좀 두려운 일이 생길 것도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 해서 그걸 밀어올리는 측면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한측에서는 우리가 어떤 아이를 AI로 만들 거야 어디까지 허용할 거야 어디까지 갈 거야 뭐 이런 생각들 하시겠지만 그런 관점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 대표님 말씀하신 뭐 반려견과 관련된 인공지능 업계에서 산업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좀 있나요? 놀랍게도 반려견 감성인식 기술 개발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그 반려견은 아시겠지만 사람만큼 얼굴 근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털도 많고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뭐 웃는 강아지 이거는 뭐 굉장히 과장된 거고 실제로는 그 소리와 뭐 미묘한 꼬리, 뭐 미묘한 제스처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하나의 표정을 형성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근데 그 저희랑도 이제 아는 업체가 그 일을 하고 계신데 데이터를 모으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왜냐하면 저희가 인간 감성 할 때는 막 연극 극단 섭외해서 하기도 하고 특정 감정을 연출을 일부러 부탁을 드릴 수가 있는데 부탁을 하기가 어렵어요. 동물 촬영이 슬픈 표정 그렇죠. 안 되겠니? 뭐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촬영할 때도 동물 촬영이 제일 어려워. 안 되니까. 네, 오늘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지금 많이 돼서 이제 마무리할 단계가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행복한 삶과 인공지능, 인문학에 대해서 즐거운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떠셨나요? 저야말로 제일 많이 공부가 됐고 많이 배웠고 하여튼 조금 친근해졌어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 두 분 모시고 네. 연말에 또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평상시에 누구와도 나눌 수 없었던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그 10살 된 아크릴이 우리의 삶에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런 아크릴의 넥스트를 기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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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